자칫 날씨 요정이지만 오늘은 조금 흐립니다. 오는 길에도 멀리서부터 보였던 새하얀 자작나무들이 한가득입니다. 예쁜 곳이라 그런지 웨딩사진 스팟이기도 한가 봅니다. 비가 내린 덕에 상쾌한 삿포로입니다. 와, 꽃이 되게 멀리서도 예쁘게 폈다. 한눈에 보일 정도로 잔디 위에 노란 꽃들이 가득입니다. 동산이다, 동산. 목표했던 진짜 곳은 너무 까맣게 예쁜 있고 동산이다. 풀들만 쫓아 도달한 동산입니다. 언젠가 봤던 Stairway to Heaven의 이미지 같은 곳입니다. 어느샌가 홀린 듯 오르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돌아본 풍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이곳이 삿포로인 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멀리서 들려오는 응원 소리에 돌아보니 낭만 가득한 고교 야구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방의 풍경을 보지 않고는 못 베기는 곳입니다. 저긴 잔디 피라미드가 아래에서는 존재조차 몰랐던 잔디 피라미드가 보입니다. 있네? 저기가 유리 피라미드. 오늘의 목적지 유리 피라미드도 보입니다. 오엘의 산에서 유리 피라미드부터 시작하여 잔디 피라미드를 연상시키는 플레이 마운틴, 하얀 삼각뿔 모양의 조형물인 테트라 마운드,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옆에는 고교 야구를 하는 건지 사회인 야구를 하는 건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창 응원의 열기가 가득한 야구장도 있습니다. 그 옆에는 테니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뛰어놀기 좋은 공간들이 한가득입니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멋진 다리와 강변을 끼고 있는 이곳은 과거의 쓰레기 매립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리 피라미드. 즉 이곳 모에레 누마 공원은 쓰레기 매립지를 아름답게 탈바꿈시킨 공간입니다. 출안거리로 가보겠습니다. 유리 피라미드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기 가봤지. 미끄러워서 낮은 자세로 걷는다는 게 잔디에 그대로 앉아버렸습니다. 하늘은 비구름에 뿌였지만 솔솔 부는 바람과 잔디 향이 기분 좋게 합니다. 강원도 양떼 목장에 발만 닿았다 온 사람이지만 왜인지 생각납니다. 기분이 이때까지는 여기가 모에레누마 공원인지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가리면 안 되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햇빛이 가득했다면 비가 너무 많이 왔다면 못 봤을 풍경을 봐서 그런지 잔뜩 신났습니다. 삿포로 시내에서 꽤나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사람이 참 적습니다. 누군가 삿포로에 가볼 만한 곳이 있냐고 한다면 이곳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들로 가득해서 한참 신났습니다. 영상입니다. 이런 제 행동들도 웃으며 받아주시는 어머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산을 쭉 내려와 평야를 보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원래 여기서 찍으려고 했는데 가로수 하부가 의도적으로 전혀 가지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요. 그래서 그런지 나무 사이 풍경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그냥 이 자체를 구경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정문 방향이 아닌 주차장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유리 피라미드가 눈앞에 있습니다. 애들이 엄청 많아요. 독특한 공간이라 그런지 여기서도 촬영이 한창입니다. 유리 피라미드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개방합니다. 전망대는 그보다 조금 이른 오후 5시 45분에 마감한다고 합니다. 막상 들어온 유리 피라미드는 제 생각과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히 예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철골 구조가 눈에 띄었습니다. 덕분에 한겨울에 가득 쌓이는 눈들을 견디나 봅니다. 문득 겨울에 눈 구경하러 한 번 더 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베이터도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주변을 볼 수 있습니다. 1층에는 건축가의 조형물이 떡하니 보입니다. 미니 콘서트홀 같은 구조의 공간도 있는데 용도가 궁금합니다. 들판과 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공간의 미학이 느껴집니다. 무채색의 공간이 이질적이긴 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자연이 주인공인 공간을 만들고자 한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의 차가움과는 다르게 유리 피라미드는 자연과 잘 어울리는 듯도 합니다. 전망대에서 호수를 바라보며 좀 전에 건너온 다리를 구경했습니다. 길 건너편의 포크레인들은 빨강, 파랑, 노랑의 장난감 같습니다.
바라본 풍경이 참 이국적이어서 여기가 마치 유럽같이 느껴졌습니다. 반대편은 구멍이 난 듯한 잔디밭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분수가 나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4, 5월의 분수 일정은 이렇다고 합니다. 분수 대신 꽃이 채운 자리도 만만치 않게 눈길을 끕니다. 길가에서 쉽게 보던 민들레들이 가득하니 봄이 더 귀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전망대를 내려왔는데도 기분이 좋습니다. 어디를 가도 뻥 뚫린 창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노구치 갤러리를 찾고 있습니다. 갤러리는 3층에 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합니다. 촬영은 불가능하지만 꼭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의 돌은 노구치의 작품으로 돌은 지구의 뼈라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기념품도 예쁘다. 제대로 된 기념품 샵도 있습니다. 휠체어 대여도 가능합니다. 조명은 예쁘긴 했지만 특색이 없다면 옷은 특색이 있고 재질이 탄탄해 보였습니다. 카운터에서는 계절별, 시간대별 피라미드 사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번과 7번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엔 김밥을 싸오던 1층 식당에서 먹던 시간을 더 보내고 싶습니다. 점심은 하마즈시. 삿포로 도심으로 들어가기엔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아서 근처로 식사하러 왔습니다. 메뉴도 다양하고 키오스크가 잘 돼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입니다. 하마즈시는 늦은 시간까지 하고 초밥 외에도 메뉴가 다양해서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참치나 다른 초밥도 좋지만 여기서는 무난하게 정갱이가 제 추천 메뉴입니다. 당일날 예약한 가성비 좋고 위치 좋은 호텔입니다. 드디어 이번 여행에서 처음으로 밟은 삿포로 땅입니다. 도로는 왜인지 집 모양 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관람차는 도시마다 하나씩은 중심지에 있나 봅니다. 니카상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감이 안 왔는데 니카상 덕분에 스스키노인 걸 알았습니다.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 지하도를 이용해 줬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기 전에 사리사욕을 채우러 왔습니다. 오타루에서부터 눈을 사로잡던 앙버터 샌드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후기를 말하자면 약간 단단한 카스테라 빵과 크림이었다 정도입니다. 맛이 있었다라기보단 자꾸 생각나는 샌드입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니 참 익숙한 풍경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오도르의 오돌인 줄 알았는데 오오도리의 오돌이었습니다. 저번과는 다르게 펜지꽃이 가득 펴 있습니다. 전에는 못 봤던 것 같은 보호막도 생긴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넓고 예쁘지만 확실히 맑은 날이 좀 더 좋긴 합니다. 이번엔 지체 없이 바로 목표를 향해 갔습니다. 목표는 버터구이 옥수수도 아닌 데친 옥수수 단 하나입니다. 옥수수 하나에 500엔은 좀 비쌀지 모르지만 맛보면 이해되는 가격입니다. 전에는 구운 옥수수와 삶은 옥수수 반반 세트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샛노란 빛이 참 예쁘고 적당히 따끈따끈하니 좋습니다. 수분이 가득해서 그런지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초당 옥수수하고는 또 다른 단맛이라 꼭꼭꼭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첫 삿포로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억 중 하나인 옥수수를 다시 기억 속에 새기고 갑니다. 걷다 보니 테레비 타워가 눈앞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뭔가 정겹게 생겼습니다. 타워 옆 인포센터에 왔습니다. 사실 오늘은 포로클 원데이 티켓을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예약이 가능했던 옛날과는 다르게 홈페이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포센터로 온 건데 1매 1,500엔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 패스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가격이 오른 이유는 구매 금액에 IC카드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니면 쓸 데도 없겠지만 IC카드가 참 예뻐서 구매하고 싶었습니다. 온라인 구매 시에는 어플을 통해서 패스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증을 위해서는 일본 전화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 구매만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다시 돌아온 테레비타워 바로 아래 광장입니다. 전에 왔을 때는 맥주 페스티벌 같은 걸 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테레비 오토상의 생김새와 배치가 좀 달라졌나 싶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때 봤던 테레비 오토상은 중앙에 나와 있었습니다. 귀여운 플러스로 애기 테레비 오토상도 있습니다. 미소의 세상에서 나오는 파페피 포프 같은 느낌입니다. 여전히 귀여운데요?
테레비 타워 이후 가볍게 미소라멘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 밥이 무료래요.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아서 1인만 가능한 곳을 찾다가 찾은 곳입니다. 그런데 공간도 넓고 밥도 5시 전까지는 무료라고 합니다. 바 테이블이 아닌 점이 일단 좋습니다. 가게는 매우 일본다운 글자가 아주 많은 가게였습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라 사람이 없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새우 미소 라멘입니다. 특이하게 강새우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젓갈 수준의 작은 새우들입니다. 그냥 먹어도 되지만 마늘, 각종 양념 등 넣는 것에 따라 맛이 확 변합니다. 삿포로에서 첫 미소라멘은 국물버터입니다. 저는 라멘은 시오, 소유라멘 순으로 좋아하다 보니 미소라멘은 좀 농후하다고 느낍니다. 이번엔 양념을 더 가미해서도 먹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치미까지 넣어줬습니다. 고춧가루에 라유에 마늘인 줄 알았는데 하바네로 소스를 넣어버린 총입니다. 아무래도 특유의 농후함이 있다 보니 벽이 느껴지긴 하나 봅니다. 다음은 삿포로 원조 미소라멘 가게에 가봐야겠습니다. 물론 저는 못 먹는 음식이 없다 보니 농후하고 걸쭉한 라멘도 좋아합니다. 갑자기 들리는 이누야샤 OST입니다. 생각해보니 보아가 엔딩곡을 부른 적이 있는데 일본판에서도 불렀었나 봅니다. 여기까지가 총이 위주의 간식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그리웠던 미스터 도넛에 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걸 먹을 차례입니다. 역시나 다양한 메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최애는 정해져 있습니다. 오리지널 폰데링은 언제 봐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프렌치 크롤도 있어서 하나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제 기준 충격적인 장면을 봐버렸습니다. 외국인 4명이 와서 도넛을 담았는데 아니 글쎄 폰데링이 없었습니다. 알고 주문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폰데링을 먹어야 한다고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번 폰데링은 기본이 아니라 생크림과 와라비 모찌 같은 게 들어있는 걸로 골라봤습니다. 프렌치 크롤러는 정말 언제 먹어도 취향이 아니긴 합니다. 처음 먹은 건 팀홀튼 매장이었는데 그때도 썩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눅눅해진 빵을 잡은 느낌입니다만 폰데링의 쫄깃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짜긴 합니다만 쫀득한 빵과 생크림, 모찌의 조합인데 맛이 없을 순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맛있었던 폰데링으로 간식은 끝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매장을 이용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매장 이용 시 금액이 8엔 정도 추가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어느새 해가 졌습니다. 삿포로는 참 신기한 게 해가 질수록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밤과 조명과 사람이 만나 참 매력적입니다. 회사 선물로 사갈 술을 찾다가 발견한 담배 가게입니다. 담배를 싫어하는 저는 일본인들은 무슨 담배를 필까라는 생각조차 안 해봤습니다. 막상 종류를 보니 참 다양하고 재미있긴 합니다. 전자담배 모델이 약간 양주시 주무관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저만의 착각인가 봅니다. 술은 별로 없었지만 특별한 고급 담배들이 가득합니다. 뜬금없이 세븐일레븐인 이유는 현금을 위해서입니다. 마침 궁금했던 50% 증량 감사제의 실체도 볼 수 있었습니다. 크림 도라야끼를 정말 좋아하는 저는 이게 한국에도 있으면 싶었습니다. 단돈 2,000원이라기엔 풍성하기 그지 없습니다. 진짜 궁금했던 건 바로 이 라멘입니다. 증량을 거쳐서 1kg가 넘어버린 라멘입니다. 엄청난 칼로리를 자랑하지만 이 정도 양에 6,000원입니다. 이제는 꽤 자주 가서 편의점에서 흥미로운 게 없었는데도 이건 꽤 재밌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언니에게 부탁받은 선물 내역 중에 오니기리가 있다 보니 오니기리가 증량 품목이면 좋았을 걸 싶었습니다. 물론 착한 세븐일레븐은 해주긴 해줬습니다. 누군가는 분명 시오 무스비를 좋아할 겁니다. 손에 현금을 들고 다시 당당하게 가게를 향하고 있습니다. 가게 상호는 모모야라고 합니다. 직원분들께서 일본인들이 주로 피는 담배 3대장을 알려주셨습니다. 필립 모리스, 재팬 타바코,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재팬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라인으로 나온 걸 사보려고 합니다. 그냥 담배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인증된 담배샵에서 파는 게 따로 있다고 합니다. 카운터 뒤에 있는 담배들이 그 라인들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여전히 시가를 판매해서 그것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담배와의 차이를 알고 싶어서 그냥 담배류로 구매했습니다. 참고로 면세는 안 됩니다.
걸어가면서 하는 게 뭐가 다르길래 한 갑에 무려 10,000원이나 하는지 궁금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담배가 예쁜 틴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JT에서 나온 피스 담배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종류도 다양합니다. 저걸 뜯어야 또 돼서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뜯자. 아 기분이 이상해. 이 실링 덕분에 담배 냄새가 케이스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담배네. 두께도 길이도 일반 담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가격도 비싼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 엄선된 프리미엄 버지니아 잎을 100%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닐라 향이 난다는데 담배가 담배 냄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일반 담배와 차이 없다입니다. 숙소 1층 바에는 술과 과일을 판매합니다. 친절한 직원분께서 권한 술은 에조라는 삿포로에서 만들어진 술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유바리 멜론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5월 현재 판매 중인 멜론은 주황색 멜론이어도 유바리 멜론이 아니라고 합니다. 속이 주황색인 멜론을 아카니쿠 멜론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유바리 멜론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유바리시 특산품인 유바리 멜론은 향도 진하고 당도가 매우 높은 최고급품이라고 합니다. 아카니쿠 멜론으로는 유바리 킹 멜론, 후라누 멜론, 루피아 멜론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저녁 식사를 위해 나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기분 좋습니다. 이번엔 다루마 대신 유키다루마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번에 먹은 스프카레도 칼칼하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루마와 달리 일단 줄이 없어서 좋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삿포로 클래식 생맥 2잔을 주문했습니다. 부위별로 다양한데 양 어깨와 등심 세트가 있어서 그걸로 했습니다. 세트 이름은 하프 세트입니다. 인당 20,000원, 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구워 먹을 야채로 가지를 골랐지만 품절입니다.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마늘종을 어렵게 골랐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단어를 배웠다는 점도 아주 좋았습니다. 고토오시는 350엔의 가장 대중적인 에다마메가 나옵니다. 메뉴판 사진은 전부 2인 기준 사진이랑인데 아무래도 양이 적을 것 같습니다. 고기가 나오기 전에 거품이 꺼지기 전에 한 잔 해줬습니다. 그렇게 덥진 않았지만 시원한 맥주는 확실히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맛있습니다. 색상은 분홍빛이 꽤 예쁘지만 상당히 소량입니다. 부위는 잘 모르지만 길쭉한 게 어깨 같습니다. 다루마는 구워주셨는데 유키다루마는 직접 구워야 합니다. 이 찍어 먹는 소스가 특별한 거라고 하던데 소스 보로자로서 그냥 그랬습니다. 고기 양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추가 주문했습니다. 우설은 봤어도 양설은 처음이라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좀 더 가격대가 있어서 1인분에 2,200엔입니다. 우설은 썰려있을 때 혀 느낌이 덜한데 양설은 엄청 혀 같습니다. 어깨와 등심은 솔직히 한국에서 먹은 양고기가 더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양설은 약간 기름지고 꼬독 사각한 게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위마다 소스가 다른데 양설은 소금을 찍먹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오빠가 좋아하는 염통입니다. 정확히는 닭염통을 좋아하는 거지만 같은 이유로 양염통도 주문했습니다. 염통도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어쨌든 맛있게 먹었지만 슬프지만 양이나 맛이 그렇게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기분 좋은 밤 산책 중 만난 니카상입니다. 밤에 보는 트램들은 작은 불빛을 내면서 움직이는 게 낭만이 가득합니다. 삿포로 2회차이지만 아직까지 전철, 지하철 모두 이용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 가봅니다. 살짝 부족했던 저녁을 만족시키기 위해 교자바를 왔습니다. 교자를 워낙 좋아하는 일본인들이라 그런지 술과 함께 먹는 교자바도 있다는 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생각보다 메뉴는 별로 없습니다. 5월 한정 메뉴들이라고 하는데 매달 바뀌나 봅니다. 확실히 빨아서 그런지 오토시가 좀 더 있어 보입니다. 특히 오징어 마요 무침은 고소하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음료로는 노알콜 비어와 물, 우롱하이를 주문했습니다. 계절 메뉴가 너무 비싸서 다른 메뉴를 찾다가 발견한 라자냐 교자입니다. 교자와인데 교자가 없어서 당황했었습니다. 라자냐 만두는 겉은 그냥 구운 만두에 치즈가 올라간 정도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 위에 올라간 소스가 루입니다. 오빠의 예상대로 토마토 소스가 속재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얼핏 라비올리를 구우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 전 라자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토마토의 감칠맛 덕분인지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고기가 많이 들어있고 토마토 소스가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아주 기본인 구운 교자도 주문했습니다. 간장 그릇을 찾다가 깨달았는데 앞접시로 쓰던 그릇이 종지였습니다. 어쩐지 좀 투박하더라니 싶었습니다. 군만두라 함은 뜨거운 육즙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뜨거울지도? 연기가 안 나. 그렇게 저의 말에 속아 입속 화산 폭발을 겪은 두 분이었습니다. 외관은 정말 특별할 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적당히 매콤한 육즙이 맛있었습니다. 더 있고 싶었으나 술집은 역시 어쩔 수 없이 시끄러운가 봅니다. 그래도 딱 가벼운 반주 겸 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삿포로의 밤이라고 하면 한 가지 더 즐겨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장 내부는 마치 토끼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앨리스 테마가 참 잘 보이는 화려한 키서텐입니다. 달달한 향이 나요. 심지어 메뉴판도 동화 속 책처럼 화려합니다. 1인 1메뉴가 원칙인 카페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을 놓쳤습니다. 현금만 가능합니다. 음료 또는 크레이프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금 플러스 소비세로 정말 예쁜 다양한 스타일의 크레이프를 판매 중인 가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라고 한다면 정말 크레이프만 파는 곳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파르페는 없는데? 심해 파르페를 포기해야 하나 싶다가 찾은 다른 가게입니다. 나나카마도라는 곳입니다. 심해 파르페가 삿포로에서 흔하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남녀 할 것 없이 늦은 시간인데도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게에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메뉴판은 영어, 일본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가게 소개, 기본 카페류 다가부터 파르페 설명까지 되어 있는데 일반 카페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메뉴판은 처음이라 신기했습니다. 가장 놀랐던 점은 파르페를 다 그려서 하나하나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파르페만 먹으면 달 것 같아서 커피 한 잔과 파르페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파르페를 주문하면 내용물 설명서도 줍니다. 메뉴가 나오면 각 파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맨 위에는 레몬 머랭인데 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예쁜 파르페지만 머랭을 깨서 먹어야 하는 게 좀 걸립니다. 딸기 사이에는 장미잼이 있고 그 아래는 피스타치오 젤라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트와 크렘 당주도 들어있었습니다. 참고로 가게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닥다닥 앉아야 합니다. 저희는 좌식 테이블에 안내받았는데 방석도 폭신하고 좋았습니다. 처음은 역시 먹기 편한 젤리부터 먹어줬습니다. 장미, 장미향, 레몬즙이 들어간 것 같은데 좀 새콤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머랭은 정말 부수기 불편했습니다. 만들 때 일부러 레몬즙을 더 넣은 건지 상큼함이 살아있습니다. 먹을수록 드러나는 레이어들이 참 신경 쓴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피스타치오 젤라또는 고소하니 맛있었지만 딸기는 귀엽기만 한 신딸기였습니다. 평소라면 기분 좋게 팍팍 먹었을 것 같은데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파르페는 사실 컵당 약 3만 원 돈 하는 디저트입니다. 그런데도 다들 각자 하나를 주문해서 먹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먹기가 불편하긴 했습니다. 와인잔 같은 컵에 나오니 하부가 불안정하고 컵 자체는 그렇게 깊지 않아서 양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혼자 먹기에는 충분히 든든한 정도긴 합니다. 먹다 보니 달달한 머랭과 상콤한 내용물이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파르페는 정말 다이어트하는 사람들한테 추천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절대 빨리 와구와구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날이 최근 들어 먹은 디저트 중 가장 얌전하게 먹은 것 같습니다. 밖에는 작게 요르파르페라고 써 있었습니다. 참 귀엽고 맛있었던 나나카마도입니다. 아침은 역시 대욕탕 목욕입니다. 오전 6시부터 9시 반, 오후 3시부터 밤 0시 30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냉온탕에 건식 사우나까지 있어서 좋았습니다. 나가기 전에야 찍어보는 베세로테 스스키노 후기입니다. 가격은 방 2개에 24,498엔으로 꽤 합리적입니다. 충분히 넓은 침대 2개에 공기청정기, 다과 테이블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화장실 밖에 세면대가 있다는 점입니다. 비주얼적으론 꽤 예쁘긴 한데 화장실에서 나와서 손 씻는 게 좀 어색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위치 및 편의시설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주차장도 이용 가능해서 더 좋았습니다.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미기리 매식. 오늘은 줄이 있을까요? 다행히 사람이 없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줄이 없습니다. 그림이 생겼습니다. 오니기리 모양. 이제 영어여서 좀 더 편해졌습니다. 여전히 현금만 가능합니다. 타라코와 오오바, 시오아지 하나, 명란버터, 오야코 이쿠라 소유아지 하나씩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미역 미소시루와 버섯 미소시루까지 주문했습니다. 버섯 미소시루는 뭔가 저번보다 더 커진 기분입니다. 어머님께는 확실히 맛있는 맛을 추천해드렸는데 밥 자체가 간장 맛인 건 안 먹어봐서 살짝 걱정되긴 했습니다. 아침이라 쌀쌀해서 오뎅도 주문했습니다. 어묵 종류는 선택이 가능해서 좋아하는 걸로 담았습니다. 전에 앉았던 자리 그대로라 기억이 새록새록입니다. 그런데 가끔 생각하지만 오니기리는 삼각김밥보다는 먹기 힘들긴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명란버터만큼 바로 맛있는 맛은 아니지만 따뜻한 명란에 은은한 시소님 향이 솔솔 올라와서 맛있습니다. 아무래도 밥량이 많아서 어묵으로 살짝 내려줬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오뎅인 무부터 먹어줬습니다. 쌀쌀할 때 먹는 수분 가득 머금은 무는 역시 맛있습니다. 이번엔 오야코 이쿠라 간장 맛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간장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금파인가 봅니다. 일반적인 미소시루와는 다르게 확실히 내용물이 실합니다. 특유의 미끈미끈하고 쫀득한 식감이 참 잘 어울립니다. 맛있어서 스지코 맛으로 하나 더 먹기로 했습니다. 간장에 절여져서 그런지 색깔이 영롱합니다. 간장게장 같은 감칠맛과 딱 좋은 밸런스를 기대했는데 다시 먹어봐도 짜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 왔습니다. 주차장은 호텔 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체크아웃 시 프론트에 티켓을 받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항 가는 길에 발견한 뜻밖의 유명 관광지입니다. 세계 최초로 야구와 축구를 둘 다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경기에 맞춰서 잔디가 교체된다고 하는데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가보고 싶을만 합니다. 제이넷 렌터카에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스무스하게 반납했습니다. 반납은 꽤나 안 깐깐합니다. 반납했고요. 중요하진 않지만 제이넷 렌터카 화장실은 유독 깨끗해서 좋았습니다. 돌아가는 인원이 저희 3명뿐이라 작은 차를 타고 공항으로 픽아웃 해주셨습니다. 운전자가 인정하는 좋은 렌터카 업체였습니다. 서비스 좋았어. 친절하시고. 일본답게 서비스도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이번엔 셋이라 짐 때문에 가장 작은 차를 타는 건 어려웠는데도 주차보험인 NOC와 유류비 4, 5만 원을 포함해도 25만 원 이내였습니다. 수화물을 붙이고 이제는 공항을 구경할 차례입니다. 신치토세 공항은 할 게 정말 많습니다. 이름부터 흥미로운 쇼핑월드입니다. 공항 국내선 라인과 JR 노선을 따라 가는 길에 있습니다. 초입부터 쇼핑 천국입니다. 회사분들 선물로 너무너무 좋은 로이스 초콜릿 뭉치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을 사로잡은 디저트도 발견했습니다. 시식으로 먹어본 버터치즈 샌드가 유달리 맛있었습니다. 패키지 풍경도 사계절 선택이 가능해서 더 예뻤습니다. 정말 궁금했던 로이스 초콜릿 월드도 발견했습니다. 내부를 들어가지 않아도 기념품샵 구경만으로 행복합니다. 저렴한진 모르겠지만 행사도 하고 있으니 안 가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초콜릿 관한 역사들도 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기계로 찍어내는 것도 볼 수 있어서 구경하는 맛이 있습니다. 바로 옆은 헬로키티 해피 플라이트라는 헬로키티 테마파크도 있습니다. 아이 가진 부모님들께는 공항이 곧 놀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기프트샵만 가도 충분히 즐거울 것 같았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돌아온 공항은 저번과 사뭇 달랐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늦게 와서 다 닫아 있었는데 오늘은 열려 있는 게 많았어요. 항상 조금씩 아쉬움이 남긴 마련이지만 이번에도 삿포로에서 보낸 시간이 짧게만 느껴집니다.
어머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여행은 이걸로 끝입니다. 다음에도 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